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이렇게 한 살을 먹게 됐는데 싫네요.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실시간 세미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마지막 세미나, 제가 하는 마지막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지금까지 세미나에 뭐 꾸준히 참석해주신 분들도 제가 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오늘 또 토요일 마지막인데 또 저녁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저랑 하는 이제 마지막 온라인 세미나니까 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또 오늘은 약간 PS에서는 약간 다루기 힘든,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PS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뭐 언제든지 생소한 개념이 있으시면은 좀 네,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그래도 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8시가 딱 되니까. 네, 그러면은 8시가 됐으니까. 아, 또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제가 오늘 연습 문제로 넣어놨어요. 백설공주와 그 난쟁이인가? 예, 연습 문제로 오늘 있습니다. 네, 뭐 8시가 됐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걸 어떻게 또 아시고 네, 그것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좀 CS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가 않는 주제여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개념 정도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 좀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공부를 했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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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어,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도 이제 PS 쪽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알고리즘 다른 학문에서 좀 많이 보던 확률적 알고리즘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랑 출석 문제를 저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등장하던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렌드에 약간 안 맞는 주제기는 하죠. 이게 요즘 트렌드에 안 맞거든요. 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약간 요즘 트렌드랑 맞지가 않아요. 특히나 PS 트렌드랑 많이 맞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약간 좀 할애해서 어,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알고 있으면은 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혹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것들을 제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미천이 다 떨어져 갖고, 예, 이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좀 그 흥미로운 주제들 중에 하나로 이제 좀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좀 세미나 들으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미나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좀 K번째 수, 유명한 문제죠. 네, K번째 수라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고 그다음에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 생각해 보시고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한 2분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 너무 짧죠? 어렵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500만이에요. 곱하기 x.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뭐 문제는 간단하죠. 수가 n개가 주어지고 a1부터 an까지 n개의 수가 주어져요. 그리고 얘를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이제 앞에서부터 k번째 있는 수를 구하는 문제죠. 오름차순 정리한 결과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k번째 있는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뭐야, 이것도 설명을 내가 넣어놨네. 네,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데. 그래서 자명한 풀이가 하나 있죠. 네, 자명한 풀이는 뭘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풀이가 맞습니다. 일단 주어진 페어를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k번째 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이제 배열을 정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복잡도인 n 로그 n이 되겠죠. 네. 그래서 n이 주어진 수가 500만이기 때문에 n이 500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 안에 돌기는 돌아요. 네, 시간 안에 돌기는 도는데 이제 그 좀 빠른 입출력을 쓰게 되면은 시간 안에 넉넉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른 입출력을 쓰시면은 시간 안에 넉넉하게 통과가 가능하고요. 네, 이제 빠른 입출력을 쓰지 않아도 이제 n로그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세미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빠른 입출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요즘 또 자주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얘는 꼭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쓸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퀵소트와 비슷한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퀵소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퀵소트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또 따로 퀵소트에 대한 설명은 들고 오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주어진 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어진 수들이 있는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임의의 피벗을 하나 설정합니다. 그래서 피벗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어요. 꼭 임의로 골라야 됩니다. 임의의 피벗을 하나 골라요. 원래 A1부터 AN까지 수들이 있었으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서 얘를 피벗으로 한다. 피벗으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피벗으로 고릅니다. 피벗. 아직 요 배열은, 입력으로 주어진 요 배열은 정렬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벗을 하나 설정하고 이제 퀵소트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지금 아시겠지만, 피벗을 기준으로 이제 피벗보다 작은 수들, 그러니까 여기는 피벗보다 작은 수들이 오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피벗보다 큰 수들이 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피벗보다 작은 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수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벗보다 큰 수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퀵소트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는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의 시간 복잡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여기 양쪽에다가 인덱스를 두고 이제 원래는 P의 왼쪽에는 P보다 작은 애들, P의 오른쪽에는 P벗의 오른쪽에는 P벗보다 큰 애들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인덱스를 두고 이쪽 방향으로 전진시키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좀 알맞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런 원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인덱스를 전진시켰다가 알맞지 않는 위치에 원소가 나오면은 이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바꿔요. 얘는 여기로 던지고 얘는 여기로 던지면 돼요. 얘가 기준이 되어서 피벗이 기준으로 돼서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될 친구들이 아닌 애들은 피벗의 반대편으로 던지고 여기서도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될 친구들, 잘못된 위치에 있는 애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 던지면 이거를 ON의 시간 복잡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요. 네, 아무튼 이렇게 피벗을 기준으로 피벗보다 작은 수들과 큰 수로 나누면은 얘의 위치가 결정이 되죠. 얘의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얘보다 작은 애들은 다 여기 있고 얘보다 큰 애들은 다 여기 가 있기 때문에 이 피벗의 위치는 아주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K번째 수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K가 만약에 이제 이 피벗이 있는 위치보다 좀 더 작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열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된 배열을 하나 들고 온다면 피벗의 위치는 동일하겠죠? 그러면은 K번째 수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묶음을 택해서 위에 있는 이 과정을 재기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K가 뭐 이쯤에 있다. 피벗보다 좀 더 뒤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요 묶음을 선택을 해서 다시 재기적으로, 물론 이 묶음에선 당연히 K번째를 찾으면 안 되겠죠. K- 피벗의 위치 번째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다시 이 과정과 이 과정을 재기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풀이는 이해가 되셨나요? 퀵소트랑 비슷한데 퀵소트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요 점이 다르죠. 퀵소트는 피벗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나면 이게 이제 왼쪽의 묶음이고 얘가 오른쪽의 묶음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나면 왼쪽의 묶음에 대해서도 재기적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고 오른쪽의 묶음에 대해서도 이제 재기적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이 K번째 수를 푸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내가 사실 왼쪽 묶음에 K번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른쪽 묶음에 대해서는 추가로 뭔가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수들일 거기 때문에 네, 그 묶음을 하나만 선택해서 재기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묶음이 한 개의 묶음에 대해서만 재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죠. 네. 풀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퀵셀렉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퀵소트 알고리즘이 아니고 퀵셀렉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은 얘가 도대체 네가 얼마나 빠르길래 이름에 퀵자가 붙었을까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번째 세그트리가 뭐죠? K번째 세그트리? 세그트리에서 K번째 수 찾는 거요? 아닌데, 뭐지? 그건가? 네네. 네, 그 맨 위에 있는 거 보고 이제 이쪽으로 어디로 나눠지는 거 결정하고 그래서 뭐 일로 가기로 했으면은 여기서 또 네,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퀵소트 알고리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세그먼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실 정확히 반반을 나눈다는 걸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벗을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반반 나눠진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그거랑 과정이 비슷하기는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세그먼트 트리를 업데이트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또 점이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알고리즘의 그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의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될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이제 맨 처음에 피벗을 골라서 나눠야 되는데 피벗을 정말 잘못 골랐어요. 진짜 재수가 안 좋아갖고 오른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친구 혹은 뭐 이 친구
맨 끝에 있는 친구를 피벗으로 골랐다고 해봅시다. 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이 배열이 두 개로 쪼개질 적에 이쪽 배열과 이쪽 배열로 쪼개질 텐데 이쪽 배열의 크기가 엄청 커져서 다음 제기를 돌릴 때도 n개짜리에서 제기를 돌렸다가 그 다음 제기에서는 n-1개짜리를 제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n-2개를 제기로 돌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 네, 매번 이제 처리하는데 선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시간 속도는 n제곱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퀵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소트의 최악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퀵소트의 최악의 경우에서도 피벗을 잡았을 때 피벗이 사실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반반을 쪼개지는 경우인데 원래 배열이 있었으면 피벗의 위치가 딱 절반에 위치해져 있어갖고 원래 배열을 정확히 반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퀵소트의 이상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좀 재수가 안 좋아서 엄청 편향적으로 우리가 피벗을 잡게 되는 바람에 뭐 이렇게 좀 크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퀵소트에 있어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퀵셀렉트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 속도가 n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제 n번에 쪼개는 과정이 있고 그 각각의 과정이 피벗을 고르고 피벗보다 작은 거, 큰 거로 나누는 과정이 선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퀵소트 알고리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악의 경우라는 게 진짜 재수가 엄청 안 좋아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도 엄청 재수가 안 좋아서 맨 끝에 있는 걸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재수가 안 좋아서 맨 끝에 있는 걸 골라야 되고요. 뭐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제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그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는 확률이 이제 얼마나 될까요? 제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볼 거예요. 제일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되는 때가 아니고 제일 그 필요한 연산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알고리즘은 매번 피벗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임의로. 이 임의로라는 말은 전체 수에 대해서 이제 유니폼리 랜덤 피벗을 선택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현재 묶음에 들어있는 수들에 대해서 요 각각의 수들이 피벗으로 선택될 확률은 전부 같습니다. 같은 확률로 이제 피벗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첫 번째로는 n개의 수가 있을 때 얘를 제일 최악으로 쪼개려면 0과 n-1로 쪼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기 위해서는 피벗을 우리가 가장 작은 수 혹은 가장 큰 수로 설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그 확률은 n분의 2가 되겠죠. 왜냐하면 n개 중에서 모두 같은 확률로 골라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큰 것을 고를 확률이 이제 n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n-1개의 수가 있는데 얘를 0과 n-2 크기를 갖는 이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 나눌 때가 이제 가장 연산량이 많을 때니까 이때도 n-1 곱하기 2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속 곱하다 보면 n 팩토리얼 분의 2의 n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작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률이 엄청 작죠.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n 팩토리얼 분의 2의 n승이 되고요. 얘는 엄청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는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피벗에 대해서 양끝단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사실 맨 처음에 n개의 배열이 있으면은 가장 연산량이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퀵소트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무튼 이 알고리즘에서 연산량이 가장 많아질 때는
얘를 n개짜리를 0개와 피벗을 기준으로 0개와 n-1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k번째 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제 그 경우일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n개를 0과 n-1개로 쪼개는 이 경우가 이제 처음 상태에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0개와 n-1개로 쪼개려면 이 중에서 피벗을 고를 적에 가장 작은 수 혹은 가장 큰 수로 고르는 수밖에 없죠. 가장 작은 수로 고르려면은 이제 피벗을 가장 작은 수로 고르게 되면 왼쪽에 개수는 0개, 오른쪽에 개수는 n-1개가 될 거고요. 가장 큰 수로 피벗을 고르면 왼쪽은 n-1개, 오른쪽은 0개의 수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벗의 왼쪽, 피벗의 오른쪽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0개 n-1개 혹은 n-1개 0개로 쪼개지는 확률은 얼마냐? 피벗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전체 n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 혹은 제일 큰 거를 고르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니까 n분의 2가 되겠네요. 이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n-1개의 수 중에서 가장 양 끝에 있는 수를 고르면 되니까 n-1 곱하기 2가 돼서 전체 n 팩토리얼 분의 2의 n승 이렇게가 되겠죠.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최악의 경우의 확률이 엄청 낮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한지 이제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 사실 확률 알고리즘의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 확률적 알고리즘 좀 설명은 또 이따가 드리겠지만 이 확률적 알고리즘의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뭐 확률과 통계나 뭐 아니면은 조합론 뭐 이런 거를 혹은 대학교에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확률이라는 게 생각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번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만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좀 물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고 왔으니까 좀 엄밀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를 구하려면 진짜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 처음에 n개짜리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피벗의 위치로 여기를 고르면 반반 쪼개져요. 근데 여기를 고르면은 뭔가 k번째 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배열의 크기가 4분의 1 n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3 n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시간 복잡도 혹은 정확한 기대값, 정확한 확률을 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요. 어퍼 바운드를 구할 거예요. 시간 복잡도의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겁니다. 상한을 구할 거예요. 네, 많아야 이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 라는 것을 이제 구할 거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페이지를 정의를 할 겁니다. 알고리즘의 페이지를 정의를 할 건데 알고리즘의 페이지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처음에 이제 n개의 수가 있잖아요. 이 n개의 수가 4분의 3 n개로 줄어들 때까지, 만약에 4분의 3 n개로 줄어드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페이지 1, 1번 페이지다, 페이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는 언제까지죠? 페이지 1에서 시작했던, 그러니까 여기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n1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n1개의 수가 처음으로 이제 4분의 3 n1이 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페이지 2다, 알고리즘의 두 번째 페이지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 페이지 3, 페이지 4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배열이 100개로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피벗을 고를 적에 정확하게 절반 위치에 있는 것을 고르면 50대 49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50쪽을 선택하면은 50개가 되는데 100의 4분의 3은 75죠. 그래서 50을 고르는 순간 우리의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페이지가 진행되는 경우는 뭐냐? 처음에 100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수가 안 좋아서 피벗을 골랐는데 90대 9로 쪼개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게 됐다면 90개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75개보다 아직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피벗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피벗을 골랐는데 여전히 또 재수가 안 좋아서 80대 9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 배열의 크기는 이쪽을 만약에 이쪽이 선택이 된다면 80개가 되겠죠. 아직 페이지 1이 안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70대 9로 쪼개서 70쪽을 선택했을 때 70개가 된다면 이때 비로소 이제 페이지 1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1이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페이지 2가 시작할 때는 70개의 원소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4분의 3인 얼마냐? 얼마죠? 여기 4분의 3하면 얼마지? 잘 모르겠네요. 네. 52개? 네, 아무튼 52개에서 53개가 될 때까지 네. 우리가 반복을 하면 이제 이 과정이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간부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눴는데 페이지를 왜 나눴냐? 그래서 페이지를 나눈 이유는 이제 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려고 한 건데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확률 변수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이제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 K번째 페이지에서 피벗을 고르는 횟수의 기대값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1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피벗을 고르는 횟수의 기대값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x2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피벗을 고르는 경우에 기대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대값을 이용해서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각각의 xi 값이 얼마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한 페이지에서 피벗을 몇 번 고르는지, 즉 다시 말해서 피벗을 고르고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누는 이 과정이 전체 몇 번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 몇 번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배열 크기가 있습니다. n개의 배열이 있고요. 얘를 이제 4분의 3 이하로 줄어들 때 4분의 3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가 한 페이지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벗을 요 안으로 선택을 하면 피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한다면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4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피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위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4분의 3 이하로 떨어지겠죠. 물론 당연히 피벗을 여기 고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배열 크기가 4분의 3 이하로 떨어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4분의 3 이하로 떨어지려면 피벗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수를 고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를 고르고 배열이 이렇게 조금 잘렸습니다. 끝이 조금 끝이 잘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요 안에 있는 수를 계속 고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수를 계속 고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75%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진 배열의 크기가 4분의 3까지 줄어드는 요런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피벗을 유니폼리 랜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수들이 피벗이 될 확률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피벗을 골랐을 때 요 안에 위치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쵸? 요 안에 위치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피벗을 선택해야 요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이제 몇 번 골라야 요 제가 이 괄호 친 대괄호 친 요 부분 안에
피벗이 위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의 답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두 번의 시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요 안에 피벗을 잡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xi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작거나 같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 여기를 피벗으로 골랐는데 이쪽을 고르면은 75% 이하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처음 골랐는데 잘렸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피벗을 고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여기까지 피벗을 골라도 여전히 75% 이하로 배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좀 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피벗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확률이 커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2가 나온 배경은 2분의 1의 확률로 매번 시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실제 xi는 좀 더 2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에서 피벗을 고르는 횟수의 기대값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요. 그렇다는 뜻은 각각의 페이지에서 실행하는 연산량은 평균적으로 2n번이 된다는 의미이죠. 2n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2n번이라고 쓰지 말고 2n번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지? 2n번이라고 쓰지 말고 이제 i번째 페이지가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배열의 크기를 ni라고 나타내면은, 그러니까 n1은 이제 처음에 주어지는 n이죠. n2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의 배열의 크기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는 i번째 페이지에서 평균적으로 행해지는 연산의 양은 2 곱하기 ni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나 이렇게 알고리즘 한 페이지를 배열의 크기가 4분의 3 이하로 줄어드는 때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쓰면은요, i번째 페이지에서는 요만큼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5를 쓰지 말고 그냥 그 상수로 씁시다. xi 곱하기 어떤 상수 c 그 다음에 n1, 그러니까 주어지는 n이에요. 얘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배열의 개수. 네, 이만큼의 일을 하겠죠. 왜냐면은 i번째 페이지가 시작할 때 최대 요만큼의 배열이 있을 거고요. 네, 그것 곱하기 이제 여기서 몇 번 피벗을 고르는지, 그리고 이제 얘는 뭐 비고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뭐 그냥 상수를 곱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게 좀 복잡하죠. 네, 그래도 뭐 다들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너무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좀 지울게요. 수식을 좀 더 써야 돼서. 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전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그 연산량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 페이지는 평균적으로 몇 번 있냐? 평균적이 아니고 이제 페이지는 이제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요만큼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n에다가 이제 4분의 3씩 몇 번 곱해서 전체 뭐 1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뭐라는 것이고요. 왜냐면은 배열 크기가 1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가질 수 있는 페이지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고요. 페이지는 이제 최대 요만큼의 페이지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해주면 0부터 시작해야겠네. 여기를 k라고 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전체 알고리즘의 평균적인 연산량을 알 수가 있고요. 얘를 계산해주면은 뭐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뭐라고 쓰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의 평균적인 값이 우리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주면 대략 4분의 3을 이거를 계속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선형의 시간 부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뭔가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지워버리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 이 알고리즘의 기대값은 선형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거를 좀 지우면 계산이니까 별로 흥미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임의로 피벗을 골랐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피벗을 골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비해서 시간 부족도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퀵소트도 뭐 비슷한 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퀵소트의 분석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요 난수를 이용해서 동작을 기술한 알고리즘입니다. 난수를 이용한다는 뜻은 결국에 뭐 임의로 뭔가를 고른다, 뭐 고른다, 뭐 동전을 던진다, 뭐 아니면은 난수를 하나 쓴다, 난수를 하나 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요 의사 난수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가 난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왜냐면 동전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네. 그래서 그 특정한 뭐 CD 값을 통해서 이제 랜덤 넘버 표를 난수 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난수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난수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발생하는 난수를 기계가 발생시키는 난수를 의사 난수라고 부르죠. 이 의사는 그 의사가 아니고 그 의사 코드 할 때의 의사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네.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렇게 쓰는 난수인데 그 수도라고 하는 이제 그 의사 난수고요. 그래서 난수는 아닌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난수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난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구한 시간 부족도보다 수행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알고리즘 퀵셀렉트 알고리즘이 그렇고요. 퀵소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퀵셀렉트 알고리즘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5n의 시간 부족도가 걸린다고 방금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경우에 5n제곱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혹은 부정확한 답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기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로 부정확한 답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우리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혹은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메소드인 이유는 이제 부정확한 답이 얻어지면 뭐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이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은 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작위성에 기대고 있죠. 그래서 무작위성에 기대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n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 곱하기 n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2 곱하기 n개의 상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이 당첨 상자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이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까보면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n개는 비어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이 n개의 상자 중에 n개의 상자가 당첨 상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당첨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해볼게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요런
선물 상자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N개는 비어있고 N개는 요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상자들이 이 N개에 있다고 해봅시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이 상자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모른다고 할 때 당첨 상자를 찾는, 그러니까 선물이 있는 상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좀 직관적으로 당연히 당첨 상자를 찾는 알고리즘, 당첨 상자를 찾을 때까지 무작위로 상자를 골라서 열어보면 되겠죠. 네, 이게 아주 직관적인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행계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 상자가 당첨 상자라면 이제 당첨 상자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면 되고요. 못 찾았다면 다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상자를 까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상자를 열어보는 횟수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자를 열어보는 횟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대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 기대값에 대해서 혹시나 약간 기대값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대값이라는 용어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혹시나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네, 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상자를 열어본 횟수의 기대값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값은 뭐 상자를 한 번 열어보는 확률은 2분의 1이고 상자를 두 번 열어보는 확률은 4분의 1이고 상자를 세 번 열어보는 확률은 8분의 1이고 뭐 점점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i 곱하기 2의 i승 분의 1 이거를 전부 다 합하면은 상자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뭐 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 곱하기 2를 해서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 두 개를 빼면은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식이 나오기 때문에 2는 2다 라고, 기대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이 기대값이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좀 두 배 해서 빼는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처음에 무조건 한 번은 열어봐야 되죠. 한 번은 열어봐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 상자를 찾으려면 일단 한 번은 열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번을 더 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추가적으로 한 개의 상자를 더 열게 되고요. 여기서 또 당첨이 나왔다면 그만하면 되는데 당첨이 안 나왔으면 또 열어봐야 되죠. 4분의 1의 확률로 한 개의 상자를 더 열고 8분의 1의 확률로 한 개의 상자를 더 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예, 전부 다 합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어쨌든 열어보는 횟수의 기대값은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n개 중에 2n개 중에 n개가 당첨이지만 우리가 그냥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번만 열어봐도 우리가 당첨 상자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성에 기대서 두 번의 기대값으로 상자를 열어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n개의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 n 더하기 1개죠. 정확히 말하면 n 더하기 1개의 상자를 열어야 당첨 상자를 찾는 알고리즘이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무작위성에 기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두 번의 상자만 열어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무작위성에 기대하느냐,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기술한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고르는 알고리즘을 기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수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다시 말해서 확률적 알고리즘을 기술을 했지만 n개 중에 2n개 중에 n개의 당첨 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무작위로 고르지 말고 그냥 엄청 많잖아요. 당첨 상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떤 순서로 골라도, 그냥 미리 정해진 순서로 어떤 순서로 골라도 이 알고리즘은 성립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미리 정해진 순서로 그냥 원하는 순서로 골라도 된다. 무작위로 고르는 알고리즘을 기술했지만 앞에서는 당첨 상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해진 순서로 골라도 2분의 1의 확률로는 그냥 당첨 상자가 골라질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얘는 이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뭐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대답이 없는 관계로 좀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왜 틀린 말이냐라고 하면은 네, O와 X 중에 무작위로 답을 네, 고를 수 있죠. 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그렇고요. 아주 좋은 적이네요. 네, 그래서 무작위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알고리즘의 동작이 결정적이게 되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맨 처음에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때 1번부터 차례대로 골라라.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이런 식으로 골라라. 혹은 홀수를 먼저 골라라. 1, 3, 5, 7, 9 이런 식으로 골라라. 아니면은 n번째 상자를 고르고 n-1번째 상자를 고르고 n 더하기 1번째 상자를 고르고 뭐 아무튼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알고리즘의 동작이 결정적이게 됩니다. 무작위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수에 기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뜻은 알고리즘의 동작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고리즘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알고리즘을 예상할 수 있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알고리즘이 예상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공격자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제출한 알고리즘의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고 알고리즘의 동작을 기술한 표를 읽어보고 너 알고리즘은 1번부터 차례로 고르는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공격자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1번부터 n번까지 상자는 다 비워놓고 n 더하기 1번째 상자부터 이제 당첨을 채워 넣으면 이 공격자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겠죠.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알고리즘의 경우는요,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좀 이상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격자가 이 알고리즘을 읽어본 다음에 처음으로 고르는 n개의 상자를 비워놓고 그 다음 n개의 나머지 n개 상자를 채워 넣으면 항상 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n 더하기 1번에 상자를 열어보는 연산을 하는 이제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존재한다면 그 공격자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작위성의 요소가 없다면요. 그리고 설령 공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답의 분포에 경향성이 있는 경우가 반드시 뭐 어떤 식으로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네. 뭐 분명히 이제 랜덤 박스를 까는데 분명 확률이 10%라고 하지만 10번 까서 한 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네. 뭐 한 20번 까야 겨우 한 개가 나온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정답의 분포에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공격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처음부터 선물이 놓여져 있었을 때 앞에서부터 몇 개의 상자가 비워져 있고 뭐 이런 경향성이 처음에 있었어요. 비워져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항상 이러한 정답의 분포에 경향성이 있는 이러한 인풋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는 약간 이보다는 좀 손해보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인스턴스가 사실 어떻게 생긴 인스턴스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 준비한 인스턴스에 경향성이 있을 때 이거 인스턴스를 만든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홀수 번째에만 다 넣어놨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난수를 이용해야 우리가 정확히 두 번의 평균적인 시도 횟수를 보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작위성에 기대해야 한다. 그래서 무작위성에 기대는 알고리즘이 확률적 알고리즘,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난수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만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어 문제인데요. 그중 입력과 출력의 형식이 있어요. 근데 입력 출력 형식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문제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구글 코드잼 2012년 그 두 번째 라운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그 약간 TMI인데 일단 저 3분 정도 드릴게요. 영어 문제니까 좀 길게 드릴게요. 3분 4분 정도 드릴게요. 그 2012년 요맘때쯤에 2012년 요맘때쯤에 이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약간 성행했었어요. 그 막 구글 코드제미니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이때 약간 붐이 일고, 그래서 저 때 나왔던 문제들 중에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약간 있어요. 네. 물론 저는 PS 입문하지 않았을 때이긴 합니다만 저 2011년 2012년 저쯤에는. 아무튼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확한 입력이나 출력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또 두 번째 TMI인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지금 설명해드리려고 그랬어요. 1, 2, 3, 7, 7번 들어가면은 맞은 사람 0명이고 틀린 사람 3명인데 그 3명이 저거든요. 3번 시도했는데 틀렸어요. 그 이유가 이 문제가 스페셜 저지, 네, 스페셜 저지 문제인데 스페셜 저지가 없죠. 네, 저도 내고 나서 이제 뭐야, 이 문제 스페셜 저지가 없네, 왜 틀렸지 하고 고민하다가 스페셜 저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려면은 그 구글 코드잼 여기에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지난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 지난 문제들의 채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폼을,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일단 제가 코드를 드릴 건데 그 코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검증을 한 코드고요. 그래서 뭐 맞는 일단은 맞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준에서는 아직 스페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채점이 불가능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출석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그 출석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저지가 없는 관계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그냥 연습 문제로 갖고 왔어요. 뭐 영어라서 읽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한번 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영어 문제를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네, 뭐 ACM, ICPC 나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 지문이 영어로 주어지죠. 스페셜 지가 없으면 채점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죠. 그 스페셜 저지라는 것은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면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답이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문제가 이제 입력은 주어지지 않고 출력으로 뭐 네 자리 소수 아무거나 출력해라.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스페셜 저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용자가 정답을 제출했어요. 정답을 제출했을 때 요 저지 사이트에서는 문제의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물론 이 문제는 입력이 없지만 입력 파일과 그에 해당하는 이제 출력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출력 파일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소수는 엄청 많잖아요. 네 자리 소수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제출을 해도 서버에 있는 너의 답은 뭐 네 자리 소수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1001은 아닐 텐데 1003이 수수려나? 네, 아무튼 네, 너의 답은 무조건 1003이어야 돼. 이제 그래서 사용자가 1003을 출력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틀렸다고 채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페셜 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출한 답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맞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스페셜 저지를 짤 때, 이제 스페셜 저지를 구현할 때 사용자가 제출한 답이 첫 번째로 네 자리인가를 검사를 하면 되고, 두 번째로 실제로 소수인가, 요 두 개를 검사하는 루틴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스페셜 저지로 채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도 스페셜 저지로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페셜 저지가 없으면 이 문제는 채점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n개의 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죠. 근데 이제 n개의 원들은 이제 각각 반지름이 주어집니다. n개의 원들에 대한 반지름의 정보가 주어지고요. 반지름 정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원끼리 겹치지 않도록 원들의 중심을 직사각형 위에다가 배치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 세 개를 겹치지 않게 주어진 직사각형에다가 중심이 오도록 직사각형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원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의 5배 이상 크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원끼리 겹치지 않도록 어쨌든 원의 중심을 이제 직사각형 위에다가 배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스페셜 저지가 없으면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스페셜 저지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채점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원이 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것도 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저지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 이해가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설명은 이쯤 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문제 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이 주어지고요. 이 위에다가 주어진 원들을 배치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막막하죠.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원을 겹치지 않게 배치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나? 그냥 처음에 배치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배치하다가 이렇게 더 이상 못 배치할 것 같으면 좀 아래로 내려갔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푸는 거 아주 힘듭니다. 네. 네, 앞뒤로 막 접하는 원들을 뭐 거기에 막 외접하게 잘 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배치하는 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약간 힘들고요. 일단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쨌든 두 원이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원이 겹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두 원이 겹치지 않을 조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간단한 수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두 원이 겹치지 않으려면요.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하나의 원이 있고 다른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는 위치를 x1, y1, x1, y1이라고 하고 이 원의 반지름을 이제 r1이라고 할게요. 이 원은 x2, y2에 위치하고 있고 반지름은 r2라고 해봅시다. 이제 이 두 원이 겹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겠죠. 요 x1, y1, x2, y2 요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요 거리가 r1 더하기 r2 보다 길기만 하면은 두 개의 원이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보다 r1 더하기 거리가 r1 더하기 r2를 한 요 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두 원이 겹치지가 않겠죠. 이 문제가 정확히 이게 그 이퀄리티가 같은 조건도 포함하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아무튼 그냥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두 원이 겹치지 않을 조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제 요 아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요 직사각형 위에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요 원에서 일단 요 R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점으로도 이렇게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지점으로도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배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 원을 중심으로 요 원의 둘레를 중심으로 요만큼의 영역 안에는 죄송해요. 요만큼의 영역 안에는 우리가 좀 더럽네. 다시 그릴게요.
좀 지울게요. 네. 이만큼의 영역 안에는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새로운 원을 배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 색칠한 부분 안에요. 색칠하지 않았는데 뭐 아무튼 요 점선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 안에 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요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R만큼 요 떨어진 요 모든 점들의 안쪽 부분에는 우리가 새로운 원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새로운 원을 배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안에 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원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 사실 새로운 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배치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많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원의 넓이를 합한 거에 5배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네, 요것보다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크거나 같게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그 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을 배치를 하면 되냐면요. 일단 반지름이 큰 순서대로 배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반지름이 큰 거를 먼저 배치해야 좀 그 사이사이에 작은 거를 배치하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냥 작은 거를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배치해 놓고 놨는데 갑자기 큰 게 엄청 큰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작은 원들에 걸려갖고 좀 배치를 하기가 힘들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큰 순서대로 배치를 할 거예요. 반지름이 큰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뭐가 좋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을 배치하려는 그 순간마다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 적어도 5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에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치하려고 하는 원이 있고요. 현재 배치하려고 하는 원의 반지름이 R이고요. 이미 배치된 원들의 반지름은 R보다 큽니다. 요 반지름이 R보다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들이 배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다 반지름이 R보다 큰 상태예요. 이때 요 R을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요 둘레로부터 R만큼을 표시한 요 영역들이 될 텐데 이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영역이요. 요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직사각형의 요 부분, 요 남은 요 부분에는 새로운 원을 배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 영역은 매 순간마다 직사각형 넓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 적어도 5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5분의 1을 넘는다는 5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기존의 원보다 더 큰 원들을 먼저 배치했기 때문에 원래 큰 원이 있었으면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전체 넓이는 원래 존재했던 원의 넓이의 4배보다 작게 됩니다. 요 넓이가 4배보다 작고요. 왜냐면은 이 길이랑 같은데 그러면은 닮음의 원리에 의해서 얘랑 얘 넓이의 비는 1대 4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원의 넓이의 4배보다 작게 되고요. 그렇다는 뜻은 이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있던 원의 넓이의 합의 5배보다는 크잖아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 중에서 배치가 불가능한 영역인 4배의 부분을 빼고 나면은 적어도 전체 원 넓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놓을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직사각형 넓이에 적어도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풀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놓을 자리를 매번 무작위로 정해요. 그냥 요 직사각형에 아무 곳에 여기 다트를 던지는 거죠. 직사각형 여기에다가 다트를 던져서 물론 이제 각각의 다트가 맞는 각각의 위치는 유니폼리 랜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의 확률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놓을 자리를 무작위로 정한 뒤에 실제로 그 부분에 우리가 원을 놓을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번 무작위로 정하고 나서 실제로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는 선형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앞에 놓았던 원들과 겹치지 않을 조건 아까 보셨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뭐 R1 더하기 R2가 짧아야 된다. R1 더하기 R2가 짧아야 된다. 이제 그 조건들을 앞에 놓았던 원들과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하고 한번 정하고 거기에 실제로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하는 데에는 이제 선형 시간 복잡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매번 하나의 원에 대해서 5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넓이에 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를 고를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뜻은 제대로 배치하기까지 최소한 5번의 시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번의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의 원을 놓을 때 필요한 시간이 선형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 곱하기 뭐 C 곱하기 n의 시간이 걸린다,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를 n개의 원에 대해서 해주면 되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n제곱의 시간 복잡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상수가 이제 5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랜덤을 사용하면, 무작위를 사용하면, 무작위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런 그 여러 개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개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리스를 사용하는, 무작위성을 이용하는 패턴 중 하나는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수많은 정답 후보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정답 후보 중에 하나를 찾는 이 패턴,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성에 기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 후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후보들이 여러 개 있어요. 후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정답이에요. 그냥 일정 부분에 뭐 한 이 정도 비율이 정답이라고 했으면은 얘를 막 찾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그냥 요 후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그냥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 정답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많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요 후보들 중에서 적당히 물어봐서 너가 정답이니? 물어보는 과정을 적당히 여러 번 해서 그 중에 내가 진짜 정답이야 라고 하면은 걔를 고르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무작위로 정답 후보 중에 한 명을 골랐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답이 되는 비율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적은 수의 트라이만으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작위성에 기대서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제 뭐 두 번째 문제가 끝났으니까 한 9시 20분 정도까지 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9시 10분까지 좀 쉴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뭐 평소 같았으면은 진짜로 막 엄청 컴팩트한 정답을 찾아야 되면은 이전에 놓은 원들의 위치를 다 고려해서 걔네들의 최소한 손실되는 넓이로 외접하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가 놓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을 텐데 그런 정말 복잡한 기하학적 지식 없이도 계산 기하학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냥 매번 매 순간마다 후보로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정말 눈 감고 아무데나 찍은 다음에 거기가 진짜 답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문제죠. 아무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반지름이 큰 순서대로 우리가 원을 놓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걸 먼저 놓고 그 다음으로 큰 걸 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넓이에 반드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